오늘 투자할 때 정말 전략적으로 알아야 될 경제 지식 이런 부분이 필요하실 텐데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이 와주셨습니다. 좀 든든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네. 동결이었고요.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나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일단 금리가 동결되면서 총 5회 네. 연속으로 일단 동결이 됐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는 동결을 의심 없이 예상했기 때문에 네. 동결 자체에 관해서는 뭔가 좀 이 변동성을 만든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한국은행의 발표 속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번에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동결의 원인으로 이제 주목됐던 것은 당연히 환율과 일정 부분의 부동산 이런 네. 건데요. 당연히 이제 최근에 이제 환율 상황을 본다면 녹록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미 금리 차를 지금보다 계속 좁혀가는 것이 환율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동결 내지는 이런 정도로 유지를 해줘야지 여기서 인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맞습니다. 얘기니까 예. 일단 환율 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직은 부동산 관련한 불안감이 쉽게 해소된 건 아니다 이런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과 부동산이 가장 크게 일단 이번 동결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2배 정도를 일단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의 어떤 상방 그리고 일단 물가의 어떤 어느 정도의 상방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역시 또 동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이유로 보고요. 네. 시장에서의 반응이 일단 중요한데요. 일단 현재 국고금리가 5에서 8bp 정도 오르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현재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관련해서도 일단 3년짜리가 현재 국채 선물을 약 15,000계약 정도 매도세 나오면서 시장이 좀 생각보다 스피디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통방문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추가 인하 여부나 시기 등은 나중에 결정하겠다. 이런 문구가 지금 이제 쭉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문구 자체가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 인하 가능에 관해서는 닫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중에서는 연중 동결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이제 힘을 얻게 됐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에 인하 의견을 낸 위원이 없어요. 그래서 만장일치 동결이 됐고요. 예. 특히 이제 앞으로의 중요한 이제 3개월 포드가 이제 중요한데 기존에는 인하에 관해서 3명 정도의 위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명으로 축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만장일치 동결, 그리고 연중 동결, 환율에 대한 걱정 등등등 해서 한국은행 금리에 관한 시그널을 시장에 일단은 줬다, 명확하다 이렇게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환율 때문에 내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환율을 강력하게 구두 개입하면서 확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럼 일단 너무 의외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 이런 발언이 나왔고 예. 최근에 환율 동향이 어땠는지 좀 묶어서 좀 맥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거의 코스피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거의 9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오르면서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환율도 계속 올라가라고 해서 둘이 사실은 이제 반비례 관계 내지는 이렇게 엇갈리는 방향성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기존의 공식이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나름의 이제 일부 미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외국인의 반도체 일부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환율 부담 때문이 아니냐라고 해서 시장에서 환율 관련해서 걱정을 좀 높여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지난 연말에 사실 이제 당국이 낼 수 있는 다양한 카드들이 다 나왔다 또는 다 나온다라는 구두 개입과 실개입이 동시에 나오면서 연말에 환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었거든요. 사실상 연말에 낮춘 환율이 거의 무위로 돌아가면서 되돌림을 해냈다라고 현재 볼 수가 있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맥락은 뭐냐면 당국이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당국이 연말에 환율을 1,429 정도까지 떨어뜨린 이유는 확실하게 종가 관리를 했다. 또 그 종가 관리가 정책적
목적이었구나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뭐 국가 채무라든지 은행에서의 대외 채무, 시중에서의 각종 채무들이 연말 종가로 확정되니까 그거는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개입을 해서 연말 종가를 낮췄는데 낮춘 상황에서 사실은 시장의 움직임을 당국이 지켜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낮춘 어떤 그 밴드 속에서 환율이 움직인다면 적절히 이제 스무딩 개입을 하는 정도로 마무리할 텐데 연말 종가 관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튀면서 사실은 지금 외환 보유고가 약 26억 불 정도가 사실은 증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갔던 돈이 사실은 사라지고 바로 시장이 이제 튀는 모습을 보여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튀었냐면 12월 달에 특히 이제 해외에 주식 채권 관련해 투자됐던 게 서학개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대략 1억 불 정도입니다. 12월 전체가요. 네. 근데 지금 1월 개시하고 나서 12일까지 해서 실제로 보면 한 9거래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때까지의 서학개미 해외 투자가 이미 25억 불이에요. 한 달치를 열흘 만에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12월에 눌렸던 게 오히려 크게 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때 정책 당국의 입장이 뭐였냐면 그래 연말까지는 종가 관리한 거야. 그런데 그 밴드가 유지가 안 돼. 그런데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이 튀고 있어. 그럼 여기서 계속 그 밴드를 유지하면서 계속 외환보유고를 투입한다든지 네. 정책을 쓸 거냐 말 거냐의 관건이었는데 시장도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이 1,477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사실상은 그대로 봤거든요. 무슨 뜻이냐? 종가 관리 이후에 단기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가 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당국의 입장이 뭐냐? 연말처럼 계속 20억 불, 30억 불 써가면서 막지 않겠다. 왜냐? 너무 빨리 튀니까 단기적 싸움을 결국 해내는 거는 외환보유고의 증발만 가져오지 이거 싸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라는 거 보는 거죠. 고민이 많긴 많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일본이 160엔 그리고 한국이 1,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는 걸 시장이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국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면 거기를 놓고 하는 계속된 환투기 세력들의 배팅은 늘 당국이 받아준단 말이죠. 그럼 꽃놀이 패란 말이에요. 네. 천문학적으로 시장에서는 유리한 싸움, 당국은 지는 싸움. 이걸 계속한다라는 게 사실은 환투기 세력에게만 유리하고 끝내 못 누른다면 당국 입장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긴 상황. 피곤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세한 정책 조정의 흐름이 읽혔어요. 그래? 그러면 종가 관리 끝나고 나면 좀 열어줄게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당국은 중기 싸움으로 이제 싸움의 성격과 질이 바뀌었다, 양상이 바뀌었다, 또는 바꿀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좀 미세한 모니터링이었거든요. 네네네. 그 흐름 속에서 어제 베센트 장관의 멘트가 나온 겁니다. 뭐냐면 사실상 전례 없는 구두 개입이거든요. 한국의 펀더멘탈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 약세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의 미국 당국이 오히려 그동안의 흐름을 본다면 너희들 왜 환율을 낮추려고 그래? 높이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환율 조작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예민한 게 미국의 전통적인 흐름이었는데 오히려 미국이 개입하면서 구두 개입을 해주면서 현재 한국 환이 이상적으로 높다라고 하면서 낮출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강력한 구두 개입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전례 없는 일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단기 싸움 대신에 중기, 장기 싸움으로 이 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모멘텀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시장에게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구두 개입은 뭐냐? 환투기 세력에게 말해주는 거죠. 뒤에 미국이 있는 것 같아? 아니야. 한국과 미국이 동이 이 흐름 속에서 크게 우리가 보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려가라고 하는 밖에서부터 조여가는 형식의 전략이 나온 건데 그게 사실 시장이 예측할 수 없었던 베센트 장관의 구두 개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 밖의 현상이거든요. 항상 정책이라든지 구두 개입이라든지 이런 게 효과를 낼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지금 그게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현재 10원 정도를 되돌리면서 네. 일단 낮게 나가는 효과를 냈는데 이 물론 구두 개입이 계속된다면 사실 시장에서 약발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지난 10월 달 한미 관세 협상을 하면서 사실은 연간 200억 불 한도로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사실 큰 거냐 작은 거냐에 관한 논란은 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아시아 관련해서 중국도 강세입니다. 태국도 강세예요. 유일하게 일본과 한국만 어마어마하게 약세입니다. 아무리 봐도 대미 지원에 관한
이런 정책에 관한 이 약세 압력이 확실하게 미치고 있다라는 네. 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일본과 다르게 하나 더 들어간 조항이 뭐냐면 200억 불 이상 투자를 하는데 200억 투자를 하는데 환 관련해서 위험 신호가 잡히면 투자를 안 하거나 유보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갔단 그거 말이에요.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 때문에 생긴 문제로 결국은 한국이 시장이 어려워지고 근데 그로 인해서 사실 미국도 원하는 200억 불 투자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개입할 명분과 의지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이 복합적으로 현재 묶여 들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환율을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네. 마침 또 그 미국은 손해 보는 짓 안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돈 못 받을까봐 그런 게 맞습니다. 이렇게 겹쳐지면서 네. 뒷백에 미국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엄포를 넣은 듯한 맞습니다. 그게 이례적으로 연출이 됐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서 네, 어쨌거나 네. 이제 환율 싸움의 중기적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이벤트이기도 하고 나중에도 한 번 더 복귀를 네. 할 만큼 그런 중요한 좀 기점에서 나온 그런 이슈다라는 부분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판결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이슈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환율과 또 외국인 매도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가장 큰 경제계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미국 이 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냐 아니냐 네. 이거거든요. 당초에는 오늘 미국 시간으로 이제 어제고 오늘 정도 14일이고 오늘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오늘 판결이 안 나는 것으로 일단 현재 보도가 나오고 네. 있어요. 일주일 정도 미뤄져서 20에서 21일 사이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현재 추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당장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나리오별 예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법조계의 전문적인 분석에 따르면 1,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무효 판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무효, 보는 겁니다. 예. 좌우할 거 없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상호 관세는 의회의 권한인데 행정 권력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의회 권한 없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월한 행위다라고 해서 무효 판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면 이제 트럼프 정부의 대책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는 이제 플랜 B가 준비돼 있다라는 건데요. 상호 관세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은 개별 품목 관세는 행정 권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미국에 영향 많이 미치는 개별 품목을 발굴해서 그 품목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지금과 유사한 정도의 프레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일단은 좀 가장 좀 뭐랄까요 현실화되기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냐면 만약에 무효 조치로만 끝나고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에 미국이 갖게 되는 부담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라는 게 현재 분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관세가 그런 무효 조치에 근거한 관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 환급액도 만만치 않은데 미국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억제하기 위해서 환급 가능한 만큼의 돈은 충분하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환급할 만한 돈이 있다 쳐도 환급이 되고 나면 당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정 수입이 줄어요. 네. 이미 있는 재정을 주는 거 환급을 통해서 들어온 재정이 나가기도 합니다만 들어올 재정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거나 재정에 주는 충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재정 적자를 상수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마어마한 사실 미국의 국가 채무 부담이라든지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정 적자가 가해진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비상적인 조치로 미국이 또다시 국채 발행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발행되면 지금에 있는 시장 금리를 더 끌어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이 금리 인하를 성공시킨다 하더라도 시중 금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즉 이쪽에서 냉탕물을 틀어놓고 저쪽에서 다시 온탕물을 틀면서 사실은 아무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재정 적자를 가속화시키는 등 불확실성이 미국 내에서 가속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시나리오를 일단 예상해 봐야 되는데 시중에서 일단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나름의 어떤 그 발빠른 대응을 일단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아마존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판매처에게 다시 물품 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왜 인상하도록 내버려 뒀냐면 관세 부담을 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물가 부담이라든지 소비자가 인상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묵시적으로 동의해가면서 내버려 뒀는데 무역 판결이 날 것 같아. 그럼 다시 낮춰야지라고 해서 판매처 부분에서는 이제 물품 단가 인하 압박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 수출하거나 우리도 이제 소비자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시 판매 단가가 내려갈 가능성 이걸 네, 염두에 둬야 네, 됩니다. 네. 결국에는 결국에는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절대값으로의 하향 이게 이제 중요하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판결 전에 그래 관세가 무효가 됐어. 그럼 우리가 그동안 냈던 관세를 환급받아야지라고 해서 현재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환급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약 1000여 곳 정도가 현재 소송이 대기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삼성의 계열사인 하만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등이 소송에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판매 단가 인상에 관한 압박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 준비하고 참여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현재 남겨져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트럼프 입장만 봤을 때는 내가 정말 누룽지 팍팍 긁어가지고 돈 끌어서 미국 성장시키려고 했더니 네. 결국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책 이런 부분도 정말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네. 환급 받는다는 건 우리로서는 좀 좋은 이슈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네.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에 네. 대해서 사실은 단기간에 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품목 관세가 올라가면 그럼 한미 협상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다시 또 품목별로 재수정이 되는 건가 등등등 해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 시장 불확실성으로 남으면 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이네요. 네. 반도체 이슈 좀 봐야 되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의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실이 강제로 옮기지는 않겠다는 입장 발표했는데 이게 또 왜 중요한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 코스피가 뭐 5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네. 끌어간 이유가 무조건 뭐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뿐 아니겠습니까? 네, 예. 결론은 뭐냐? 누가 뭐라 그래도 자본시장이든 산업이든 우리나라 산업의 제1축은 반도체라는 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SK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대략 한 600조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삼성도 300조 이상, 뭐 많게는 500조까지도 투입될 예정이니까 기업에서만 대략 1000조 이상이 투입되는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국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생태계에 들어있는 152여 개의 소비장 업체에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민간 단위에서 1000조 이상 이렇게 큰 단위의 네. 투자가 단일 섹터에서 있었나 할 정도로 엄청난 사실 규모의 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여기 관련해서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왜 최근에 논란이 생겼냐라는 걸 보시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전기와 용수 때문입니다. 네. 관련해서 용지를 구성하고 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들어가고 있는 전력을 최대치로 봤을 때 약 11에서 16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있는 전력으로는 답이 없다. 결국에는 원전 거의 뭐 한 10기에서 15기 정도의 추가 전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서는 답이 없어요. 네. 현재 나와 있는 대안은 LNG 발전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해봐야 하이닉스, 삼성 합쳐도 3기니까 해봐야 뭐 한 3기가와트 정도예요. 네. 아무리 봐도 9에서 10기가 정도가 모자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하니까 동해에서 끌어오는 송전망을 통해서 원전에서 가져오겠다. 그다음에 서해 쪽 라인에서 재생에너지 끌어오겠다. 이것도 역시 양쪽 다 어마어마한 송전망 관련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수십조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송전망에 들어가는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하겠어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 이제 이 호남 쪽 정치계에서 또 이제 기후부 장관이 그러면 전력 생산이 가능한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호남이나 새만금 쪽으로 이전하는 게 어때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갑자기 급부상한 거고요. 네. 용수 관련해서도 현재 약 100만 톤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있는 수도권 내에서의 용수를 보면 약 여유분이 8만에서 10만 톤 정도로만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것도 한 8, 90만 톤 정도의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용수와 전력 문제를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전기는 새만금이 해결하겠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낙동강 수계가 우리는 수계가 충분해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경상도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거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의가 현재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굉장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일단 청와대가 가름만은 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있는 계획을 변경할 검토는 한 게 없다.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 이식하듯이 강제로 뽑아서 옮길 생각 없다라고 해서 네네. 가름만은 탔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잠시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전기와 용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는 계속될 걸로 보이고 어떤 게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답이냐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제 민관이 합심해서 예. 일단 노력을 해서 최적의 안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업 입장에서 묘안을 낼 때 민관이 경제적 논리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다소간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 네, 논리로 사실은 경제 논리를 압도하면서 섣부른 결론이 잘못 나는 것을 조금 우려해야 된다라는 게 좀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상당 부분 신경 쓸 게 많네요. 오늘은 거의 뭐 리스크 특집으로 그런 부분으로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